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의 밤은 끈적한 습기와 네온사인의 번쩍이는 빛으로 가득했다. 해변가를 따라 늘어선 고급 리조트 단지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활기를 띠었다. 파타야는 화려한 휴양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그곳 전통 태국풍의 고급 리조트 단지 안에서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의 비극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임동주는 25의 나이에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품은 청년이었다. 경찰청 의무경찰을 제대하고 판교의 중소 IT 기업에서 일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코드를 짜고 시스템을 다루는 일에 능숙했지만 그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다. 월급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했고 편의점 음식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다반사였다. 꿈을 이루기 위해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지만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생활은 팍팍했다. 동준의 삶은 희망과 좌절이 뒤섞인 반복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낯선 그림자가 다가왔다. 김영진이라는 남자가 동준에게 접근했다. 세련된 말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김영진은 동준에게 큰 돈을 벌 기회를 제안했다. 해외에서 간단한 IT 일을 하면 단기간에 거금을 만질 수 있어. 너 같은 인재가 딱 필요하다고. 그의 말은 달콤했고 가난에 지친 동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경찰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돈,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 김영진의 제안은 동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직장 동료들에게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고 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동준이 선택한 길은 출국이 아니라 덫이었다. 파타야에 도착한 순간 그는 자유를 잃었다. 김영진은 동준을 고급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그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동준의 SNS 프로필에는 갑자기 전화기 부서졌음이라는 짧은 문구가 올라왔다. 부모님과의 통화는 드물어졌고 그나마 연결된 통화에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불안과 어색함이 묻어나는 어조의 부모님은 이게 정말 우리 아들 목소리가 맞나? 라며 의심할 정도였다. 동준은 이미 김영진의 소나기에 갇힌 포로였다. 김영진의 정체는 곧 드러났다. 그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동준은 IT 기술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코드를 작성해야 했다. 배당률을 조작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었지만 작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오류가 생기면 김영진과 그의 공범들의 폭행이 뒤따랐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너만 손해야. 라는 고함과 함께 주먹과 발길질이 동준의 몸을 짓눌렀다. 파타야의 한인타운 고급 오피스텔 마사지숍 식당. 김영진 일당은 그곳에서 제왕처럼 군림했다. 마사지숍 직원은 김영진이 올 때마다 주변 한국인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세차장 주인은 그가 스포츠카를 몰며 애인을 데리고 돈을 뿌리던 모습을 기억했다. 한인 식당 주인은 김영진이 수년간 단골이었다며 중국과 다른 나라를 오가며 큰 돈을 번다고 자랑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잔혹한 범죄가 도사리고 있었다. 동준의 몸은 폭행의 흔적으로 뒤덮였다. 마사지숍 직원은 붕대를 감고 멍투성이인 동준을 자주 목격했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에는 시간이 갈수록 초췌해지는 그의 모습이 찍혔다. 그는 더 이상 꿈을 줬던 청년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존재였다. 그는 가족을 떠올렸을까?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되새겼을까? 아니면 그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한 바람만 남았을까? 2015년 11월 21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파타야의 리조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진 혼다 CR-V 차량 안에서 동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하룻밤 만에 죽은 것이 아니라 며칠간 이어진 폭행의 누적으로 서서히 생명을 잃었다.
범인들은 그의 고통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모르핀 주사까지 놓는 잔인한 솜씨를 보였다. 동준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영진과 그의 일당이 벌인 조직적이고 잔혹한 범죄의 결말이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파타야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임동준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태국에 도착한 지 몇 주 그는 이미 자신이 꿈꿨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갇혀 있었다. 김영진과 그의 공범 윤명균이 지배하는 고급 오피스텔은 동준에게 감옥이었다. 창문은 굳게 닫혔고 문은 늘 잠겨 있었다. 그의 휴대폰은 빼앗긴 지 오래였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동준의 SNS에는 전화기 부서졌음이라는 메시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한때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줬던 청년은 이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포로로 전락했다. 동준의 일상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로 채워졌다. 그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배당률을 조작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했다. 김영진의 조직은 동준의 기술을 착취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동준에게 돌아온 것은 폭행과 공포뿐이었다. 작업 속도가 느리거나 코드에 사소한 오류가 생기면 김영진과 윤명균의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너 때문에 돈을 잃었어. 라는 고함과 함께 시작된 폭행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동준의 몸은 뭔가 상처로 뒤덮였고 그는 붕대를 감은 채로 파타야의 한인타운을 돌아다니며 김영진 일당의 위세를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동준은 탈출을 꿈꿨다. 하지만 김영진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철저히 통제했다. 한 번은 동준이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두 눈에 멍이 든 비참한 모습으로 그는 나 좀 도와줘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곧 김영진의 협박이 뒤따랐다. 내 가족, 친구들 다 찾아낼 수 있어.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끝장이야. 동준은 두려움에 짓눌렸다. 그의 여자친구는 너와 동준의 성관계 영상을 뿌리겠다는 공갈 전화를 받았고 친구들은 집 주소를 다 안다는 위협에 시달렸다. 동준은 자신이 탈출하더라도 사랑하는 이들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 저항을 포기했다. 동준만이 김영진의 희생양은 아니었다. 그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젊은이들도 조직의 덫에 걸려들었다. 한 웹디자이너는 고소득 해외 근무라는 미끼에 끌려와 동준처럼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기회를 틈타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탈출해 나 같은 사람이 더 있다고 절박하게 증언했지만 급히 도망친 탓에 자신이 갇혀있던 장소를 기억하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수완나풍 공항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여권을 빼앗긴 상태로 김영진 일당에게 다시 붙잡혔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한인 식당에 데려가 밥을 사주는 척하며 도망치려다 잡았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식당 주인은 한 번만 더 도망치면 죽는다는 그들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고 밝혔다. 파타야의 마사지숍 직원은 동준이 붕대를 감고 멍투성이로 나타난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했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는 동준의 점점 더 초췌해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폭행의 흔적으로 너덜너덜했다. 김영진과 윤명균은 동준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동준의 고통을 무디게 하기 위해 모르핀 주사를 놓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들의 목표는 동준을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오래 부려먹는 것이었다. 동준은 끝까지 버텨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무력했다. 김영진은 동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며 그를 완전히 올감했다. 한국에 너랑 아는 사람들 다 찾아낼 수 있어. 라는 협박은 동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의 여자친구는 동준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공갈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동준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취방 컴퓨터는 그가 태국으로 끌려간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조직은 동준의 흔적을 지우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2015년 11월 21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그날 동준의 고통은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이 아니었다.
파타야의 리조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진 혼다 CR-V 차량 안에서 그의 시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부검 결과 그는 며칠간의 폭행으로 서서히 죽어갔다. 김영진과 그의 일당은 동준의 죽음을 방치했고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영진의 불법 도박 조직이 벌인 체계적이고 잔혹한 범죄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두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신 발견 직후 주범 김영진과 공범 윤명규는 태국 현지 경찰에 자진 신고하며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뻔뻔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블레임 게임을 벌이며 수사를 혼란스럽게 했다. 김영진은 윤명균이 폭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고 윤명균은 김영진의 지시였다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윤명균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는 마약사범 혐의로도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폭행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김영진은 신고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하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갔다. 김영진 일당의 행적은 파타야의 한인타운에서 쉽게 드러났다. 그들은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식당, 마사지숍, 세차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한인 식당 주인은 김영진이 수년간 단골이었다며 그가 중국과 다른 나라를 오가며 큰 돈을 번다고 자랑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마사지숍 직원은 김영진이 올 때마다 주변 한국인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세차장 주인은 그가 스포츠카를 몰며 애인을 데리고 돈을 뿌리던 모습을 기억했다. 현지인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그의 돈과 권력에 굴복했다. 태국 언론은 한국의 불법 도박 조직이 현지에서 활동하며 공권력과 충돌한다는 뉴스를 간헐적으로 보도했다. 김영진은 성남국제마피아파 소속으로 불법 도박 운영의 총책으로 추정되었다. 정과 14범인 그는 윤명균정과 15범과 함께 악질 중범죄자로 악명 높았다. 수사 과정에서 동준의 죽음은 우발적이지 않음이 밝혀졌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중 문제가 생기자 김영진 일당은 화풀이로 동준을 폭행했다. 다른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히며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한 웹디자이너는 영사관으로 탈출해 나 같은 사람이 더 있다고 증언했지만 급히 도망친 탓에 갇혀 있던 장소를 기억하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수완나풍 공항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여권을 빼앗긴 상태로 붙잡혔다. 김영진 일당은 피해자들을 한인 식당에 데려가 도망치면 죽는다고 협박하며 공포를 심었다. 동준의 가족과 친구들은 집 주소를 안다거나 성관계 영상을 뿌리겠다는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동준의 자취방에서 컴퓨터 본체가 사라진 것도 조직의 은폐 시도로 보였다. CCTV와 목격자 증언은 사건의 잔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영상에서 동준은 점점 더 초췌해졌다. 마사지숍 직원은 그의 멍투성이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했다. 식당 주인은 김영진이 피해자들을 데려와 도망치려다 잡았다고 협박하던 장면을 기억했다. 제3의 목격자 남씨는 사건 후 자수했지만 그의 역할은 모호했다. 그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눈에 상처를 보여주었지만 CCTV에서 동준을 툭툭 치는 모습이 포착되며 공범 의혹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동준이 도망갈 기회를 놓쳤다며 오히려 동준을 비난했다는 전언이 전해졌다. 심리학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김영진과 윤명규는 서열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동준은 최하위였다. 김영진은 동준의 휴대폰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했다. 친구들은 집을 찾아내겠다는 위협을, 여자친구는 성적인 공갈을 받았다. 동준은 탈출해도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저항을 포기했다. 그의 자취방 컴퓨터가 사라진 것은 조직이 증거를 없애려 한 흔적이었다. 취재진은 불법 도박 산업의 실체를 파헤쳤다. 그들은 주 5일 근무 고소득을 미끼로 젊은 IT 인재들을 유인했다. 한 전직 관계자는 연대 경영학과 학생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끌려왔다고 증언했다. 알바 사이트에는 스포츠 중계 사이트 관리라는 문구로 불법성을 은연중 드러냈다. 취재진이 중개자를 만나자
그는 합법의 경계라며 두루뭉술하게 답하다가 대기업 수준 연봉을 보장한다고 유혹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중개자를 체포했고 그의 가택에서 도박 사이트 화면과 유출된 아이디 비밀번호가 발견되었다. 이 산업은 83조 원 규모의 지하 경제를 움직였다. 동준의 죽음은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일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김영진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고 정의는 아직 멀었다. 그의 도피는 수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동준의 유족은 고통 속에서 진실을 기다렸다. 파타야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곳에는 동준의 억울한 죽음이 남긴 상흔이 깊게 남아 있었다. 임동준의 시신이 파타야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후 그의 비극은 세상에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길은 험난했다. 주범 김영진은 시신 발견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하며 수사망을 피해갔다. 공범 윤명규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을 흐렸다. 동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83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산업의 어두운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였다. 태국 경찰과 한국 수사당국의 공조는 느리지만 끈질기게 이어졌다. 김영진의 행적은 파타야 한인타운의 식당, 마사지숍, 세차장에서 선명히 드러났다. 그는 스포츠카를 몰며 돈을 뿌리고 현지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군림했다. 성남국제마피아파 소속으로 불법 도박 조직의 총책으로 추정된 그는 정과 14범의 중범죄자였다. 수사 과정에서 동준이 며칠간 폭행당하며 서서히 죽어갔음이 밝혀졌다. 그는 불법 도박 사이트 문제로 화풀이 대상이 되었고 탈출 시도 실패로 더 큰 고통을 겪었다. 동준의 가족과 친구들은 협박에 시달렸다. 그의 여자친구는 성적인 공갈을, 친구들은 집을 찾아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동준의 자취방에서 컴퓨터 본체가 사라진 것은 조직의 증거 은폐였다.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착취를 당했다. 한 웹디자이너는 영사관으로 탈출해 동준과 유사한 처지의 피해자가 더 있다고 증언했지만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했다. 김영진 일당은 피해자들을 식당에 데려가 도망치면 죽는다고 협박하며 공포를 심었다. 2년여의 도피 끝에 김영진은 2018년 3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유가족에게 비웃음을 보이며 반성 없는 태도를 드러냈다.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에게 불법 도박장 개설, 감금, 강요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2019년 징역 4년 6개월로 늘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2021년 김영진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7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하며 그의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다. 그는 책임을 공범 윤명균에게 떠넘겼지만 증거는 그의 직접적 가해를 증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2023년 이를 확정했다. 윤명균은 2022년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태국 수감 4년 11개월을 포함해 형을 복역 중이다. 취재진은 불법 도박 조직의 유인 수법을 밝혔다. 고소득 해외 근무를 미끼로 젊은 IT 인재들을 끌어들여 노예처럼 착취했다. 중개자는 대기업 수준 연봉을 약속하며 불법성을 감췄지만 경찰 수색으로 도박 사이트와 유출된 데이터가 드러났다. 이 산업은 거대한 지하 경제를 움직였다. 동준의 사라진 컴퓨터는 조직의 꼬리를 잡을 단서로 남았다. 그러나 정의는 완전하지 않았다. 김영진과 윤명규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들의 배후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동준의 유족은 고통 속에서 살아갔다. 그의 경찰이 되겠다는 꿈, 따뜻한 미소는 영원히 사라졌다. 파타야의 화려한 밤은 여전히 빛났지만 그곳에는 동준의 억울한 죽음이 남긴 깊은 상흔이 있었다. 정의는 늦게나마 도착했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희미했다.